96, 내 모든 것을 바쳐 키운 자식들. 하지만 내 통장의 비밀을 알게 된 순간 가족은 낯선 얼굴을 드러냈어요. 75년의 세월, 그 깊은 고부 갈등 속에서 나는 깨달았죠. 때로는 가장 익숙한 얼굴이 가장 큰 상처를 주는 법이라고요. 내 자존심을 짓밟으려 했던 그들, 과연 800억 원의 진실을 마주했을 때 어떤 표정을 짓게 될까요? 내 나이 75, 성남 수정구의 이 낡은 집에서 맞는 아침은 늘 똑같아요. 삐걱이는 마룻바닥 소리, 창호지 문틈으로 스며드는 희미한 새벽빛, 그리고 저 멀리서 들려오는 두부장수의 종소리까지 수십 년째 변치 않는 풍경이죠. 창문을 열면 다닥다닥 붙은 붉은 벽돌집 지붕들이 보여요. 저 집들처럼 내 인생도 이곳에 뿌리를 내렸어요. 남편 만나 신혼살림을 차리고 아이 둘을 낳아 키우고 또 그 남편을 먼저 떠나보낸 곳도 바로 이 집이니까 여긴 시간이 더디게 흘러가는 곳이에요. 골목길에선 아직도 콩나물값 깎는 소리가 들리고 저녁 때가 되면 집집마다 된장찌개 끓이는 냄새가 진동을 하죠. 가끔 아들네가 있는 분당에 갈 때면 숨이 턱 막혀요. 거긴 다른 세상이거든요. 하늘을 찌를 듯 솟은 아파트들은 서로 똑같은 얼굴을 하고 있고 길에는 사람 사는 냄새 대신 매캐한 자동차 매연만 가득해요. 사람들은 어깨를 부딪혀도 미안하단 말 한마디 없이 다들 어딘가에 쫓기는 사람들처럼 걸음이 빨라요. 우리 첫째 며느리 정미, 둘째 며느리 수진이가 바로 그런 곳에 살아요. 수간호사인 정미는 매일이 전쟁일 테고 사립학교 교사인 수진이는 아마 아이들 성적과 다른 엄마들 체면 때문에 하루도 편할 날이 없겠죠. 그 애들의 빡빡한 아침을 생각하면 이 수정구의 느긋한 아침이 어쩐지 미안해질 때도 있어요. 오늘도 간단히 아침을 차려 먹고 찻상에 앉았어요. 눈앞에는 얼마 전 시청에서 온 두툼한 등기 우편물 봉투가 놓여 있네요. 묵직한 것이 꼭 내 인생의 무게 같아요. 아직 뜯어보지 않았어요. 그 안에 뭐가 들었는지 대충 짐작은 가지만 왠지 모르게 자꾸만 미루게 돼요. 이 땅, 우리 시아버지의 아버지가 물려주신 내 남편의 땀과 내 젊음이 고스란히 밴 이 땅이 이제 곧 다른 모습으로 변한다는 통지서겠죠. 평생을 지켜온 터전이 천문학적인 액수의 숫자로 바뀐다는 것. 그게 아직은 실감이 나질 않아요. 봉투를 만지작거리다 나는 문득 결심을 했어요. 이 돈이 우리 아이들에게 어떤 의미가 될지, 그 애들의 진짜 속마음이 무엇인지 이제는 확인해 봐야 할 때가 온 것 같았거든요. 수화기를 들었어요. 이건 아주 긴 연극의 시작이 될 거예요. 첫 번째 전화는 큰며느리 정미에게 걸었어요. 일부러 조금 어수룩한 목소리를 만들었죠. 아가, 나다. 혹시 오늘이 무슨 요일이냐. 수화기 너머로는 쇠붙이 부딪히는 소리, 사람들의 다급한 발소리가 섞여 들려왔어요. 병원이 분명해요. 정민은 한숨을 푹 쉬더니 날카롭게 쏘아붙이더군요. 그런 건 벽에 걸린 달력에 좀 크게 표시해 두시라고. 자기는 지금 정신이 하나도 없다고요. 그의 목소리에는 피곤함과 짜증이 가득 묻어 있었어요. 이해 못하는 건 아니에요. 사람 목숨을 다루는 일이 얼마나 힘들겠어요. 하지만 그 말을 듣는 내 가슴 한구석이 시큰해지는 건 어쩔 수 없더군요. 나는 그저 알았다. 바쁜데 미안하다 하고 전화를 끊었어요. 내 손때 묻은 낡은 달력에는 오늘 날짜에 빨간 동그라미가 선명하게 쳐져 있는데도 말이에요. 두 번째 전화는 둘째 며느리 수진이에게 걸었어요. 이번에는 좀 더 가련한 목소리를 냈죠. 얘야, 나다. 내가 혹시 아침에 가스불을 끄는 걸 깜빡했나 싶어서. 수진이는 정미와는 또 달랐어요.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꼭 철없는 학생을 가르치는 선생님 같았죠. 어머니, 제가 몇 번을 말씀드렸냐고. 중요한 건 꼭 메모하는 습관을 들이셔야 한다고요. 외출하실 땐 가스밸브를 잠그는 걸 규칙으로 정하셔야죠. 그 애의 말은 하나부터 열까지 다 맞는 말이었지만 그 속엔 온기라고는 한 톨도 없었어요. 걱정이 아니라 마치 귀찮은 숙제를 검사하는 듯한 말투였어요. 마지막으로 막내 며느리 영희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꽃집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는 착한 아이죠. 똑같이 가스불 이야기를 꺼내자 영희는 어머니, 걱정 마세요. 제가 지금 바로 택시 타고 가볼게요. 아무데도 가지 마시고 그냥 편히 앉아 계세요. 하고 소리치더군요. 그 애의 목소리에는 진심 어린 걱정이 가득했어요. 내가 정말 깜빡했는지 아닌지 따지기보다 그저 내 마음이 불안할까봐 그게 먼저였던 거죠. 그 다정한 목소리를 듣고 나니 나도 모르게 눈시울이 붉어졌어요. 괜찮다, 아가. 다시 확인해보니 껐네. 내 정신 좀 봐라 하고 둘러대며 겨우 전화를 끊었어요. 수화기를 내려놓자 집안의 고요함이 유난히 무겁게 느껴졌어요. 씁쓸한 미소가 절로 지어졌죠. 내 연극은 이제 막 시작됐을 뿐인데 배역들의 성격은 벌써부터 너무나 명확하게 드러나고 있었어요. 수십 년간 작은 국밥집을 하면서 별의별 사람들을 다 겪어봤어요. 밥값 깎아달라며 행패 부리는 사람, 멀끔하게 차려입고 와서 외상 달라는 사람, 남들 다 먹은 깍두기 그릇에 자기 깍두기를 덜어놓는 사람. 사람은 그렇게 아주 사소한 행동에서 그 본성이 드러나는 법이거든요. 하물며 내 자식과도 같은 며느리들은 오죽할까요? 나는 말없이 찻상 위에 놓인 등기 우편 봉투를 바라봤어요. 저 안에 든 숫자들이 내 남은 인생을 그리고 우리 아이들과의 관계를 어떻게 바꿔놓게 될까요? 나는 이 시험을 끝까지 해볼 생각이에요. 내 평생의 지혜를 걸고 내 자식들의 진짜 마음을 확인해 볼 생각이에요. 이것은 단순한 돈 문제가 아니에요. 이건 한평생 자식만 바라보고 살아온 늙은 어미의 마지막 자존심에 관한 문제랍니다. 내 눈빛은 그 어느 때보다 차갑고 깊게 가라앉아 있었어요. 전화 몇 통으로 시작된 나의 작은 연극은 며칠 뒤 생각보다 훨씬 더 큰 무대로 옮겨가게 됐어요. 계획한 건 아니었지만 어쩌면 필연적인 일이었을지도 모르죠. 그날은 일부러 아침부터 커다란 곰솥에 사골을 넣고 푹 고기 시작했어요. 구수한 냄새가 온 집안에 진동을 했죠. 이건 내 남편이 그리고 우리 아이들이 참 좋아하던 냄새예요. 이 냄새는 그냥 음식이 아니라 우리 가족의 역사이자 따뜻했던 시절의 기억 같은 거거든요. 가스불을 가장 약하게 줄여놓고 나는 일부러 거실 의자에 앉아 꾸벅꾸벅 조는 척을 했어요. 시간이 얼마나 흘렀을까 현관문 비밀번호 누르는 소리가 들리고 큰며느리 정미가 헐레벌떡 들어왔어요. 아마 퇴근하고 오는 길에 잠시 들른 모양이었죠. 병원 일이 얼마나 고됐는지 안 그래도 핏기 없는 얼굴이 더 하얗게 질려 있더군요. 집안에 희미하게 찬 연기를 보더니 그 애의 얼굴이 순식간에 굳어졌어요. 정민은 다짜고짜 부엌으로 달려가 가스불을 끄고 창문이란 창문은 다 열어젖혔어요. 쇳소리 같은 목소리로 어머니 주무시면 어떡해요. 이러다 불이라도 났으면 어쩔 뻔했어요. 하고 소리를 지르더군요. 나는 일부러 더 놀란 척, 잠이 덜 깬 척, 눈을 비비며 일어났어요. 어머, 내가 깜빡 잠이 들었나 보구나. 아이고, 이를 어째. 정미의 얼굴에는 나에 대한 걱정보다는 귀찮은 일이 또 하나 터졌다는 짜증과 피로감이 역력했어요. 그 애는 내 어깨를 흔들며 괜찮으시냐고 묻는 대신 타버린 냄비 바닥을 보며 깊은 한숨부터 내쉬었죠. 그 순간 나는 알았어요. 이 사건이 그 애에게는 인내심의 마지막 한 방울을 넘치게 한 계기가 되었다는 걸요. 그날 저녁 나는 보지 않아도 그 애들이 무슨 일을 벌이고 있을지 눈에 선했어요. 분명 정민은 퇴근하는 길에 둘째 수진이에게 전화를 걸었을 거예요. 잔뜩 흥분한 목소리로 오늘 있었던 일을 부풀려가며 이야기했겠죠. 형님, 정말 큰일 날 뻔했어요. 어머니가 가스불 위에 곰솥을 올려놓고 그냥 주무시지 뭐예요. 집안은 연기로 자욱하고 조금만 늦었으면 불이 났을지도 몰라요. 하고요. 그럼 수진이는 아마 차분하지만 냉정한 목소리로 대답했겠죠. 형님, 제가 그럴 줄 알았어요. 이제는 감정적으로만 대처할 일이 아니에요. 뭔가 시스템적인 접근이 필요해요. 그 애들의 대화 속에서 나라는 사람은 없었을 거예요. 나의 마음, 나의 생각, 나의 자존심 같은 건 고려 대상이 아니었겠죠. 나는 그저 관리해야 할 문제,
통제해야 할 위험 요소일 뿐이었을 테니까요. 평생을 살아온 내 집에서 내 방식대로 살아갈 나의 자유는 그 애들의 효율과 안전이라는 단어 앞에서 무참히 짓밟히고 있었어요. 나는 거실에 앉아 텅 빈 텔레비전 화면을 보면서 분당의 어느 깨끗한 아파트에서 벌어지고 있을 두 며느리의 작전 회의를 상상했어요. 정민은 아마 스마트폰을 붙들고 있었을 거예요. 경기도 프리미엄 요양원, 분당 근교 실버타운 비용 비교 같은 것들을 검색하면서요. 화면을 위아래로 쓱쓱 내리면서 시설 사진이 얼마나 깨끗한지, 의료진이 24시간 상주하는지, 그리고 가장 중요하게는 한 달 비용이 얼마나 합리적인지를 따지고 있었겠죠. 그 옆에서 수진이는 노트북을 펼쳐놓고 있었을 거고요. 어머니 케어 플랜이라는 제목을 붙인 엑셀 파일을 만들어서 A열에는 자택 도우미 고용, B열에는 요양원 입소라고 써넣었을 거예요. 그리고 각 항목 밑으로 장점과 단점, 예상 비용, 주간 방문 횟수 같은 것들을 기계적으로 입력했겠죠. 수진이의 꼼꼼한 성격상 아마 교통비 분당, 수정구, 소요 시간에 따른 기회비용 같은 항목까지 빼놓지 않았을 거예요. 하지만 나는 장담할 수 있어요. 그 애가 만든 그 완벽한 표 안에 어머니의 정서적 안정감이나 인간적인 존엄성 같은 칸은 절대로 없었을 거라는 걸요. 그 애들에게 나는 이미 사람이 아니라 처리해야 할 데이터에 불과했으니까요. 막내 영희가 이 사실을 알게 된 건 그 다음 날이었어요. 아마 정미에게서 연락을 받았겠죠. 영희는 곧장 나에게 달려와 울먹이며 물었어요. 어머니, 형님들이 정말 어머니를 요양원에 보내려고 해요? 그냥 한번 실수하신 것 뿐인데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요? 나는 그저 힘없이 웃으며 영희의 손을 잡아주었죠. 영희의 따뜻한 마음이 고마웠지만 한편으로는 이 싸움에 저 착한 아이를 끌어들이고 싶지 않았어요. 아니나 다다를까 영희는 큰 형님인 정미에게 전화를 걸어 따졌던 모양이에요. 형님, 어머니가 잠시 실수하신 것뿐인데 너무 심한 거 아니에요? 하고요. 하지만 돌아온 대답은 차가웠다고 해요. 네가 뭘 알아? 현실은 네가 생각하는 것처럼 간단하지 않아. 매일매일 신경 써야 하는 우리 입장도 좀 생각해줘. 라는 핀잔만 들었다더군요. 내 유일한 아군은 그렇게 현실을 모르는 철부지가 되어 힘없이 물러나야만 했어요. 나는 다시 혼자가 되었어요. 하지만 더 이상 외롭거나 슬프지는 않았어요. 대신 차가운 분노 같은 것이 가슴 깊은 곳에서부터 천천히 차오르고 있었죠. 그래, 어디 한번 해보거라. 너희들이 말하는 그 시스템이라는 것이 얼마나 차갑고 비정한 것인지, 그리고 그 차가운 계산기만 두드리는 머리로는 절대 셈할 수 없는 것이 이 세상에 있다는 것을 이 늙은 어미가 똑똑히 가르쳐 주마. 내 연극의 이막은 그렇게 아주 조용하고도 치밀하게 오르고 있었어요. 며느리들의 그 차가운 계획을 어렴풋이 짐작하게 된 후 내 마음속에서는 뜨거운 것과 차가운 것이 매일같이 싸움을 벌였어요. 하나는 자식들에 대한 서운함과 배신감이라는 불덩이였고 다른 하나는 이 연극을 끝까지 해내고야 말겠다는 얼음장 같은 결심이었죠. 그리고 그 결심을 시험이라도 하듯 며느리들은 보란듯이 다음 단계로 넘어가더군요. 그 주 주말이었어요. 둘째 며느리 수진이가 갑자기 온 가족이 다 같이 저녁 식사를 하자고 제안했어요. 무슨 꿍꿍이일까 싶었지만 나는 순순히 그러자고 했죠. 내 집에서 내가 직접 밥을 짓는 무대라면 오히려 더 좋다고 생각했으니까요. 나는 오랜만에 실력을 발휘해 갈비찜이며 잡채, 갖은 나물을 정성껏 차려냈어요. 아들 둘과 며느리 둘, 그리고 막내 영인의 식구까지 모이니 좁은 집이 오랜만에 사람 사는 온기로 가득 차는 듯했죠. 하지만 그 온기는 아주 잠깐뿐이었어요. 모두가 어느 정도 배가 불렀을 때쯤 수진이가 아주 교양 있는 목소리로 운을 뗐어요. 마치 학교에서 수업을 시작하는 선생님처럼요. 요즘 노년기인지 건강의 중요성에 대해 다들 많이 이야기한다고요. 특히 혼자 사시는 어르신들은 자산을 안전하게 지키기 위해서라도 가족들이 미리미리 관심을 갖고 대비해야 한다는 전문가들의 의견이 많다고 하더군요. 그 애의 말은 너무나 유창하고 논리정연해서
듣고 있던 아들들마저 고개를 끄덕이고 있었어요. 그때를 놓칠세라 첫째 며느리 정미가 기다렸다는 듯이 말을 받았어요. 맞다고, 병원에서 보면 평생 모은 재산을 엉뚱한 사람에게 사기당하는 어르신들이 한두 분이 아니라고요. 다들 처음엔 나는 괜찮다고 하시다가 판단력이 흐려지는 건 정말 한순간이라면서요. 그 애들의 대화는 마치 잘 짜인 연극의 대사처럼 빈틈없이 이어졌어요. 그들은 나를 앞에 앉혀놓고 나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었지만 단 한 번도 내게 직접 의견을 묻지는 않았어요. 나는 그저 그들이 분석하고 진단해야 할 사례일 뿐이었죠. 분당에 잘 나가는 수간호사와 사립학교 교사라는 그들의 직업이 그들의 말에 전문가라는 권위를 입혀주고 있었어요. 그 권위 앞에서 평생 수정구 시장 바닥에서 국밥을 말아온 늙은 어미의 경험 따위는 감히 끼어들 자리도 없어 보였어요. 그들의 작전은 거기서 그치지 않았어요. 그들은 교묘하게 지난 며칠간 있었던 나의 실수들을 하나씩 꺼내어 아들들 앞에서 조립하기 시작했어요. 내가 요일을 물어봤던 일, 가스불을 잊었다고 했던 일, 그리고 냄비를 태웠던 일까지. 그 모든 것들이 어머니의 인지능력 저하를 뒷받침하는 증거 자료로 둔갑했죠. 어머니, 지난번 냄비 태우셨을 때도 그렇고 요즘 부쩍 깜빡하시는 것 같아요. 저희가 정말 걱정돼서 그래요. 그 걱정된다는 말의 포장지가 너무나 그럴듯해서 내 아들들은 점차 아내들의 이야기에 설득당하는 눈치였어요. 심지어 수진이는 스마트폰을 꺼내들어 뭔가를 보여주기까지 했어요. 인터넷에서 찾은 치매 자가진단 테스트라면서요. 아버님, 이거 좀 보세요. 이런 증상들이 바로 초기 신호래요. 화면 속 깨알 같은 글씨들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는 중요하지 않았어요. 그 애들은 그저 디지털 정보라는 무기를 이용해 자신들의 주장에 힘을 싣고 나를 정보에서 소외된 무지한 늙은이로 만들고 있을 뿐이었죠. 나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그들이 쳐놓은 걱정이라는 거미줄에 걸려 옴짝달싹 못하는 기분이었어요. 그날 이후로 나는 동네 노인정에 나가 사람들을 만나는 것도 꺼려지기 시작했어요. 혹시나 하는 마음에 가장 친한 친구에게 넌지시 속을 털어놓아 봤지만 돌아온 대답은 내 가슴에 더 큰 못을 박았어요. 자식들이 그래도 오죽 걱정이 되면 그러겠어. 요즘 세상이 험하니 미리 조심해서 나쁠 건 없지. 사회 전체에 퍼져 있는 나이 든 사람은 판단력이 흐리다는 편견이 내 가장 가까운 울타리마저 무너뜨리고 있었어요. 나는 이제 정말로 혼자가 되어가고 있었죠. 그리고 마침내 내 심장이 쿵 하고 바닥으로 떨어지는 순간이 오고야 말았어요. 그 주 주말 큰아들이 혼자 조용히 나를 찾아왔어요. 쭈뼛거리며 한참을 망설이던 아들은 아주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죠. 엄마, 정미 말이 아주 틀린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냥 전문가 상담 한번 받아보는 건 어때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세상의 모든 소리가 사라지는 것 같았어요. 내 손으로 밥을 해먹이고 업어 키운 내 아들의 입에서 나온 말이었어요. 며느리들의 모략보다 내 편이 되어줄 거라 믿었던 아들의 그 한마디가 더 아프게 심장을 찔렀어요. 나는 아들의 눈을 똑바로 쳐다봤어요. 그 눈 속에는 아기가 없었어요. 그저 아내의 말에 설득당해 진심으로 나를 걱정하는 어리석고 안타까운 마음만이 담겨 있었죠. 그게 나를 더 절망스럽게 만들었어요. 나는 그제야 깨달았어요. 내 연기가 생각보다 훨씬 더 아프고 잔인한 현실을 들춰내고 있다는 것을요. 내 자식들은 이 늙은 어미의 말을 믿기보다 내가 정말로 늙고 병들어 정신이 흐려지고 있다는 사실을 믿는 쪽을 택한 거예요. 그 순간 나는 이 집에서, 내 가족들 사이에서, 그리고 이 세상에서 완벽하게 혼자가 되었어요. 더 이상 물러설 곳도 기댈 곳도 없었죠. 바닥까지 떨어지고 나니 오히려 정신이 번쩍 들었어요. 그래, 이제부터가 진짜 시작이다. 아들에게서마저 배신을 당한 그날 이후 며칠간은 시간이 멈춘 듯 했어요. 집안의 모든 것이 잿빛으로 보였고 밥을 먹어도 모래알을 씹는 것 같았죠. 내 평생이, 내 모든 희생이 부정당한 기분이었어요. 절망이라는 것이 사람을 어떻게 갉아먹는지 그때 처음 알았네요. 나는 그냥 이대로
며느리들이 짜놓은 각본대로 힘없이 쓰러져가는 늙은이 역할을 받아들여야 하는 건가 그런 생각마저 들었으니까요. 그러던 어느 날 오후였어요. 두 며느리가 약속이나 한 듯이 나를 찾아왔어요. 전과 달리 그들의 얼굴에는 걱정이 가득한 아주 잘 만든 가면이 쓰여 있었죠. 내 혈색을 살피고 식사는 잘하는지, 잠은 잘 주무시는지 아주 살갑게 묻더군요. 하지만 그 눈빛에는 온기가 없었어요. 마치 깨지기 쉬운 골동품을 다루듯 조심스러워하는 그 태도가 나를 더 비참하게 만들었죠. 그건 존중이 아니라 문제를 일으킬까봐 노심초사하는 감시인의 눈빛이었어요. 한참을 그렇게 나를 보살피는 신용을 하던 그 애들이 돌아갈 채비를 했어요. 둘째 수진이가 현관에서 아들 녀석과 통화를 하느라 잠시 부산을 떠는 사이였죠. 그때였어요. 수진이가 어깨에 맨 고급 가죽 가방에서 하얀 종이 한 장이 스르르 빠져나와 마룻바닥으로 떨어지는 것을 봤어요. 통화에 정신이 팔린 수진이는 그걸 전혀 눈치채지 못했죠. 나는 일부러 못 본 척 잘 가라고 손을 흔들어 주었어요. 그들이 떠나고 쇠로 된 대문이 닫히는 소리가 들리고 나서야 나는 천천히 허리를 숙여 그 종이를 집어들었어요. 심장이 이유 없이 쿵쾅거렸어요. 그것은 병원에서 발행한 진료 예약 확인증이었어요. 맨 위에는 분당 서울대학교 병원이라는 글자가 선명하게 밝혀 있었죠. 그리고 담당 의사의 이름과 함께 노인성 질환 전문이라는 진료 과목이 적혀 있었어요. 나는 떨리는 손으로 종이의 가장 아랫부분을 확인했어요. 환자 이름 박서윤, 예약 날짜는 다음 주 수요일. 온몸의 피가 차갑게 식는 기분이었어요. 이건 단순한 걱정이나 상담이 아니었어요. 이건 계획이었죠. 나를 법적으로 판단 능력이 없는 사람으로 만들어 내 모든 것을 통제하려는 아주 치밀하게 짜인 각본의 일부였던 거예요. 이제껏 희미하게 느껴졌던 그들의 의도가 이 종이 한 장으로 너무나도 선명하고 잔인한 실체를 드러냈어요. 그날 밤 나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어요. 방에 불도 켜지 않은 채 멍하니 앉아 있었죠. 이대로 모든 걸 포기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싸울 힘도 의지도 남아있지 않았거든요. 그때였어요. 현관문에서 조심스럽게 초인종 소리가 들렸어요. 나가보니 막내 며느리 영희가 서 있었어요. 그 애의 손에는 김이 모락모락 나는 죽 그릇과 소박하지만 예쁜 들꽃으로 엮은 꽃다발이 들려 있었죠. 영희는 아무것도 묻지 않았어요. 그저 말없이 부엌으로가 죽을 데우고 작은 상에 받쳐 내 앞에 내려놓았어요. 그리고는 내 옆에 조용히 앉아 거칠어진 내 손을 가만히 잡아주었죠. 그 작은 손에서 전해져 오는 온기에 그동안 꾹꾹 눌러왔던 서름이 터져 나왔어요. 영희는 내가 한참을 소리 없이 우는 동안 그저 말없이 내 등을 토닥여 주었어요. 그리고 마침내 내가 울음을 그쳤을 때 나를 보며 이렇게 말하더군요. 어머니, 무슨 일이 있어도 저는 어머니 편이에요. 그 한마디가 죽어가던 내 마음속에 다시 불씨를 지폈어요. 그래, 나 혼자가 아니었지. 이 세상에 내 진심을 알아주는 사람이 단 한 명이라도 있다면 이렇게 무너질 수는 없지. 나는 눈물을 닦고 결심했어요. 더 이상 그들이 만든 무대 위에서 슬픈 노인 역할을 연기하고 있을 수만은 없다고요. 나는 영희에게 차상 위에 올려두었던 시청에서 온 그 두툼한 등기 우편을 가져다 달라고 했어요. 그리고 처음으로 영희와 함께 그 봉투를 뜯었죠. 안에는 어려운 행정 용어로 가득한 서류들이 들어 있었어요. 판교 제3 테크노밸리 부지 수용에 따른 토지 보상금 지급 안내. 그리고 그 아래 내 눈을 의심하게 만드는 숫자가 적혀 있었어요. 800억 원. 영희는 숨을 헙 하고 들이마셨고 나는 오히려 차분해졌어요. 이것이 바로 나의 무기이자 이 싸움을 끝낼 수 있는 유일한 힘이었죠. 나는 영희에게 부탁했어요. 그 애의 스마트폰으로 이것저것 좀 찾아봐 달라고요. 우리는 밤늦도록 머리를 맞대고 토지 보상금 수령 절차, 안전한 자산 관리 방법 같은 것들을 검색했어요. 며느리들이 나를 공격했던 바로 그 디지털 도구가 이제는 내 반격을 위한 무기가 되는 순간이었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 변호사를 찾아보기 시작했어요.
나는 영희에게 말했어요. 분당에 번쩍이는 빌딩에 있는 비싼 변호사 말고 이 수정구 동네에서 오랫동안 묵묵히 사람들의 억울한 사연을 들어준 그런 믿을 만한 사람을 찾아달라고요. 다음 날 우리는 수정구청 근처의 허름한 건물 2층에 있는 법률사무소 하나를 찾아냈어요. 나는 떨리는 손으로 직접 그곳에 전화를 걸어 상담 예약을 잡았어요. 수화기를 내려놓고 창밖을 내다봤어요. 늘 똑같던 붉은 벽돌집 지붕들이 그날따라 왠지 모르게 든든한 내 편처럼 느껴졌어요. 내 마음속 절망의 잿더미 속에서 아주 작고 단단한 결심의 꽃 한 송이가 피어나고 있었어요. 수십 년간 시장 바닥에서 다져온 나의 승부사 기질이 아주 오랜 잠에서 깨어나고 있었죠. 그래, 너희들이 짜놓은 그 시시한 연극은 이제 끝났다. 이제부터는 내가 만든 무대에서 내가 직접 쓴 진짜 연극을 보여줄 차례니까. 변호사 사무실을 다녀온 후 결전의 날까지 남은 며칠은 폭풍전야처럼 고요했어요. 나는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그저 조금 더 기운이 없고 조금 더 말수가 줄어든 늙은이처럼 행동했죠. 며느리들은 그런 내 모습을 보고 자기들의 계획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고 확신하는 눈치였어요. 그 애들의 눈빛에서는 동정심과 조바심이 교묘하게 뒤섞여 있었죠. 마치 다 익어서 저절로 떨어지기만을 기다리는 감을 보는 것 같았어요. 그리고 마침내 그 애들이 정해놓은 운명의 날이 밝았어요. 병원 예약일이었죠. 아침부터 두 며느리가 나를 찾아왔어요. 큰 며느리 정미는 휴가를 냈다고 했고 둘째 수진이는 학교에 오후 출근을 신청했다고 하더군요. 아주 만반의 준비를 한 셈이죠. 그 애들은 나를 거의 부축하다시피 해서 차에 태웠어요. 마치 내가 금방이라도 쓰러질 것처럼 유난을 떨면서요. 차에 타는 내내 나는 아무 말 없이 창밖만 바라봤어요. 수십 년을 살아온 수정구의 낡은 골목길 풍경이 그날따라 왠지 마지막 인사를 건네는 것 같아 코끝이 찡해졌죠. 병원에 도착하니 정미가 미리 손을 써둔 건지 모든 것이 일사천리로 진행됐어요. 접수도 필요 없었고 우리는 곧장 의사 사무실로 안내되었죠. 방 안에는 하얀 가운을 입은 인상 좋아 보이는 중년 남자가 앉아 있었어요. 정미가 그를 선생님이라고 부르는 걸 보니 미리 짜놓은 각본의 또 다른 배우인 셈이었죠. 그 의사라는 사람은 내게 몇 가지 질문을 했어요. 오늘 날짜가 며칠인지, 여기가 어디인지, 아침은 뭘 먹었는지 같은 것들이요. 나는 일부러 대답을 머뭇거리거나 엉뚱한 소리를 하기도 했어요. 내 연기를 지켜보는 두 며느리의 얼굴에는 거봐요, 선생님, 저희 말이 맞죠? 하는 표정이 스쳐 지나갔어요. 간단한 상담이 끝나자 그들은 기다렸다는 듯이 나를 집으로 데려왔어요. 그리고는 거실에 온 가족을 불러 모았죠. 내 아들 둘은 물론이고 막내 영희까지 와 있었어요. 영희의 얼굴은 걱정으로 하얗게 질려 있었죠. 분위기는 아주 무거웠어요. 마치 내가 중병이라도 선고받은 것처럼요. 마침내 수진이가 서류 가방에서 깨끗한 서류 몇 장을 꺼내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어요. 어머니, 오늘 의사 선생님 말씀도 들어보셨죠? 이제는 어머니 혼자 모든 걸 결정하시기에는 조금 힘드실 수 있어요. 이건 다 어머니의 남은 생을 편안하게 그리고 재산을 안전하게 지켜드리기 위해서 저희가 고민 끝에 내린 결정이에요. 그 서류들은 바로 요양원 입소 동의서와 재산관리 위임장이었어요. 모든 것이 그 애들의 계획대로 완벽하게 흘러가고 있었죠. 정민은 내 손에 펜을 쥐어주며 어머니 여기에 서명만 하시면 돼요. 나머지는 저희가 다 알아서 할게요. 하고 속삭였어요. 그 목소리가 어찌나 다정하게 들리던지 모르는 사람이 들으면 세상에 둘도 없는 효부라고 착각할 정도였죠. 나는 슬픈 표정으로 떨리는 손을 연기하며 펜을 드는 척했어요. 아들들은 차마 내 얼굴을 보지 못하고 고개를 숙이고 있었고 영희는 금방이라도 울음을 터뜨릴 것 같은 얼굴로 나를 바라보고 있었죠. 모두의 시선이 내 손끝에 쏠리는 바로 그 순간이었어요. 나는 들고 있던 펜을 탁 소리가 나게 테이블 위에 내려놓았어요. 그리고는 품 안에 깊숙이 넣어두었던 내 서류 봉투를 꺼내 그 위임장 위에 조용히 올려놓았죠. 내 재산 문제는 내가 알아서 할 참이었다.
내 목소리는 나이와 어울리지 않게 낮고 단단하게 울렸어요. 가족들은 모두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나를 쳐다봤죠. 나는 봉투에서 서류 한 장과 명함 한 장을 꺼내보란 듯이 펼쳐놓았어요. 하나는 800억 원 토지 보상금 지급 확정 통지서였고, 다른 하나는 며칠 전 내가 직접 선임한 수정구 법률사무소 변호사의 명함이었어요. 정미와 수진이가 서류에 찍힌 800억 원이라는 글자를 확인하는 순간 그 애들의 얼굴에서 모든 핏기가 사라졌어요. 수간호사의 침착함도 사립학교 교사의 교양도 온데간데 없었죠. 그저 믿을 수 없는 현실 앞에서 파랗게 질려 벌벌 떠는 탐욕스러운 인간의 민낯만이 남아있을 뿐이었어요. 그들이 평생 푼돈이라 여기며 무시했던 이 수정구 낡은 집의 가치가 그들이 분당의 아파트와 고급차를 합쳐도 감히 상상조차 할 수 없는 거액이었음을 깨닫는 순간이었죠. 모든 상황이 역전되는 건 한순간이었어요. 어머니, 이게 다 뭐예요? 정미가 더듬거리며 묻자 수진이가 거의 비명에 가까운 소리로 말을 이었어요. 어머니, 저희가 정말 오해했어요. 이건 다 어머니를 진심으로 걱정해서 그런 거예요. 그들의 태도는 180도 돌변했어요. 그들은 서로에게 책임을 떠넘기고 자신들의 행동을 변명하며 내 앞에 엎드려 빌 기세였죠. 나는 그 꼴을 아무 말 없이 차갑게 지켜보기만 했어요. 이 모든 아수라장 속에서 오직 막내 영희만이 돈 때문이 아니라 다른 이유로 눈물을 흘리고 있었어요. 내가 아픈 것이 아니었다는 안도감, 그리고 그동안 내가 혼자서 얼마나 힘들었을까 하는 안타까움이 뒤섞인 아주 투명하고 깨끗한 눈물이었죠. 나는 말없이 영희의 손을 따뜻하게 잡아주었어요. 그 순간 함께 온 변호사가 차분하고 권위 있는 목소리로 선언했어요. 오늘부로 박서윤 여사님의 모든 자산은 저희 법무법인의 법적 보호하에 안전하게 관리될 것입니다. 모든 금융자산은 즉시 동결되었으며 여사님의 허락 없이는 그 누구도 단 1원도 손댈 수 없습니다. 나는 자리에서 일어나 변호사에게 말했어요. 이 돈이 어떤 돈인지 설명해 달라고요. 변호사는 준비해온 자료를 바탕으로 이 800억 원이 단순한 돈이 아니라 1970년대 이 성남 땅이 개발될 때 강제로 쫓겨나야 했던 내 선조들의 한과 눈물이 서린 땅의 대가임을 설명했어요. 이건 단순한 행운이 아니라 한 가족의 역사가 담긴 돈이었던 거죠. 그제야 나는 비로소 진정한 승리를 느낄 수 있었어요. 이건 돈으로 거둔 승리가 아니었어요. 이건 나 자신을 억압하던 모든 것들로부터 나의 존엄성과 주권을 되찾은 한 인간의 완전한 승리였답니다. 거실을 가득 채웠던 폭풍이 지나가고 무겁고 어색한 침묵만이 남았어요. 내 두 아들과 며느리들은 마치 죄인처럼 고개를 푹 숙인 채 바닥만 내려다보고 있었죠. 그토록 당당하고 똑똑하던 그 애들의 어깨가 어찌나 작아 보이던지 잠시나마 마음이 흔들릴 뻔했어요. 하지만 나는 고개를 저었어요. 동정은 지금 이 순간 가장 불필요한 감정이었으니까요. 이건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을 위한 정리의 시간이었어요. 나는 옆에 앉은 변호사에게 눈짓을 했어요. 변호사는 준비해온 서류를 꺼내 들고 감정 없는 목소리로 내 결정을 읽어내려갔죠. 두 아들 내외에게는 앞으로 매달 최소한의 품위를 유지할 수 있는 생활비만 지급될 것이라고요. 현재 살고 있는 집과 차, 그 모든 것들은 원래 내 명의였으니 앞으로 1년간의 유예기간을 줄 테니 그 안에 스스로의 힘으로 살아갈 방도를 찾으라는 내용이었어요. 그 애들의 얼굴이 절망으로 하얗게 질리는 것이 보였어요. 나는 자리에서 일어나 내 평생 처음으로 그 애들에게 얼음장처럼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어요. 나는 너희를 완전히 버리지는 않겠다. 하지만 너희가 내 자식으로서의 자격을 되찾고 싶다면 이제부터는 돈이 아니라 마음으로 증명해 보여야 할 게다. 나는 그들에게 복수를 하려던 게 아니었어요. 이건 그들에게 돈의 가치와 인간의 도리에 대해 스스로 깨달을 수 있는 마지막 기회를 주는 것이었죠. 그리고 나는 내 진짜 계획을 밝혔어요. 나는 내 옆에서 조용히 내 손을 잡아주고 있는 막내 며느리 영희를 돌아보며 말했죠. 이 아이와 함께 내 남은 인생을 걸고 아주 중요한 일을 시작해 볼 참이다. 나는 내 재산의 대부분을 사회에 환원하여 수정구 어르신 행복재단을 세우겠다고 선언했어요.
그리고 그 재단의 첫 번째 사업은 바로 이곳 수정구에 갈 곳 없는 어르신들을 위한 공동 생활 공간이자 문화센터를 짓는 것이라고요. 나를 요양원으로 보내려 했던 그 애들의 계획에 대한 내 방식의 가장 품격 있는 대답이었죠. 재단을 세우는 일은 생각보다 힘들었지만 이상하게도 내 인생에서 가장 활력이 넘치는 시간이었어요. 수십 년간 국밥집을 운영하며 사람들을 대하고 돈을 관리하고 온갖 꾸준히를 해결해왔던 나의 낡은 경험들이 아주 요긴한 지혜가 되어 주었죠. 막내 영희는 재단의 심장 같은 역할을 했어요. 그 애의 따뜻한 마음과 진심 어린 태도는 주변 사람들을 움직이는 힘이 있었죠. 우리는 함께 부지를 알아보고 건물을 설계하고 사람들을 모았어요. 마침내 수정구 어르신 행복재단의 문을 여는 날이 왔어요. 낡고 소외되었던 동네 한가운데에 햇살이 잘 드는 깨끗하고 아늑한 공간이 생겼죠. 센터에서는 요리교실, 텃밭 가꾸기, 그리고 내가 특별히 신경 쓴 스마트폰 교육교실이 열렸어요. 한때는 나를 억압하고 소외시켰던 그 작은 기계가 이제는 내 동무들과 세상을 이어주는 소통의 다리가 되어주고 있었어요. 어르신들은 이곳에서 더 이상 의존하고 보살핌받는 존재가 아니었어요. 각자의 경험과 지혜를 나누며 서로에게 힘이 되어주는 새로운 공동체의 주인이었죠. 개소식 날, 북적이는 사람들 틈에서 나는 익숙한 얼굴들을 발견했어요. 첫째 며느리 정미와 둘째 며느리 수진이었죠. 그 애들은 화려한 옷 대신 간소한 옷차림의 앞치마를 두르고 있었어요. 그리고는 아무 말 없이 주방 한쪽에서 묵묵히 음식을 나르고 설거지를 하고 있더군요. 그 애들은 더 이상 나에게 용서를 구하지 않았어요. 대신 아주 느리고 서툴지만 스스로의 행동으로 무너진 신뢰를 다시 쌓아 올리려고 노력하고 있었죠. 나는 그 모습을 가만히 바라봤어요. 내 마음속에서는 더 이상 분노나 원망 같은 감정이 일어나지 않았어요. 그저 저 아이들도 이제야 진짜 인생 공부를 시작했구나 하는 생각에 희미한 미소가 지어졌죠. 진정한 승리란 상대를 짓밟고 일어서는 것이 아니라 폐허가 된 관계 속에서도 새로운 시작의 가능성을 찾아내는 것임을 나는 내 남은 인생을 통해 깨닫고 있었어요. 햇살 좋은 마당에서 아이처럼 웃고 있는 내 동무들을 보며 나는 비로소 내 길고 길었던 연극이 아주 만족스러운 결말을 맞이했음을 느낄 수 있었답니다. 결국 가장 현명한 복수는 파괴가 아닌 건설에 있었어요. 한 사람의 지혜와 존엄성은 가장 큰 위기 속에서 가장 밝게 빛나는 법이죠. 가족이라는 이름은 혈연으로 시작될지 몰라도 진정한 완성은 서로의 마음을 지키려는 노력과 존중으로 이루어지는 것이랍니다.